안녕하세요. 인포기획사컴에서 기술 방송을 맡고 있는 명세환입니다. 2012년인가요? CES에서 스마트카가 나오더니 이후로 자율주행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들어서는 우리나라 전자부품연구원이 차량만이 아닌 도로가 스마트해지는 그러한 통신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특허 기술 설명을 위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신대교 책임연구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자부품연구원 SOC 플랫폼연구센터의 신대교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디지털 모뎀 설계와 SOC 설계를 맡고 있고요. 개발한 기술로는 차량에 지금 현재 과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하이패스 모뎀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지금 아링크 664를 지원하는 항공용 네트워크 스위치와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OC 플랫폼 센터를 소개드리면요,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용 무선 모뎀을 개발하는 차량팀, 그 다음에 항공용 유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항공팀, 영상인식과 영상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영상팀, 그 다음에 개발된 SOC를 테스트하는 테스트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스마트 앤 세이프티 모빌리티용 웨이브 통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카 및 스마트 도로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적절한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보면은 여태까지 차가 하나의 섬처럼 자기만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만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도로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런 웨이브 기술을 통해서 차량과 도로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차로 안전운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오늘 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뭐 시범 도로라든가 그런 예가 혹시 소개가 되는지요? 네, 이번 세미나에서 그 전 세계적인 기술 동향発표,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시범 도로, 그다음에 지금 구축될 계획들 같은 것도 같이 세미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준비하신 자료를 이제 보니까 한 70장 정도 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이제 내용인데 들으실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본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스마트 앤 세이프티 모빌리티용 웨이브 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차세대 VTX 통신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VTX 통신의 특징, 통신 방식에 대한 비교, 웨이브 시스템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웨이브 응용 분야, 그 다음에 향후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VTX 통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 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SOC 투자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SOC 투자 이외에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도로 주행 여건 향상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IT 기반의 신기술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존 도로의 문제점은 잦은 교통지정체, 취약한 자연재해, 그다음에 교통사고, 선진국의 70% 수준에 이르는 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이 갭을 IT 기반의 신기술로 채워넣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도로교통이 쾌적하지 않은 이유는 교통정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차량의 운전 행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보는 전방 주의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도로의 미래는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차선별로 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 및 쾌적한 주행을 위해서는 이용자 친화형 정보와 도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률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2011년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은 교통사고는 한 해에 22만 건이 넘게 생겼고요. 특히 교차로에서 9만 9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연 5,229명인데 교차로에서 1,48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교차로에 대한 사망률은 웨이브 기술을 사용하면 7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VTX 통신 기술의 배경으로는 차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한 결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이득이 생길지,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지에 대한 것이 VTX 통신 기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VTX 통신 기술이 개발된 이유는 차량 안전 서비스를 위한 통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VTX 통신 방식으로 개발된 통신 방식이 웨이브 통신 방식입니다. 웨이브란 와이어리스 액세스 인 비큐라 인바이러먼트라는 제목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환경에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된 차세대 ITS 통신 기술이고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환경은 통신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리스 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채널에 강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통신 방식입니다. V2I와 V2V 통신을 지원하는데요. V2I는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방식이고요. V2V는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웨이브 규격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통신 방식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기 때문에 ITS 환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IEEE 802.12p라는 표준을 제정하였고요. 자원관리, 보안, 네트워크, 멀티채널 동작 등을 규정한 IEEE 1609라는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표준을 합쳐서 웨이브 표준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웨이브 표준화는 802.12p 같은 경우는 파이 레이어와 맥 레이어를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1609는 그 위에 맥 레이어와 또는 보안 레이어 이쪽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2.11p는 2010년 6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1609 같은 경우는 3, 4는 2010년 10월에, 2는 2013년 4월에, 그 다음에 0과 1은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웨이브의 목표를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최대 차량 속도입니다. 웨이브는 200km/h까지 속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통신 방식은 V2V, V2I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 대기 시간은 최대 0.1세크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전달 방식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통신 범위는 1km입니다. 다음으로 웨이브 통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V2V 통신인데요. 휴대폰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기지국과 먼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화 받는 사람과 연결이 돼서 서로 통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 통신은 기지국을 배제한 통신 방식입니다. 기지국 없이도 차량과 차량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과 같은 돌발 상황에 응급 메시지 전달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웨이브와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 간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두 통신 환경은 동일하게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계가 굉장히 불량한 상황이고요. 전방에 고장 차량이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예는 웨이브 통신을 사용한 방식인데요. V2V 통신을 지원하고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지원한 통신 방식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응급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겠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한꺼번에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응급 메시지를 받은 각 차는 동시에 감속을 하게 돼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을 사용한 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은 V2I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방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지국과 링크 접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한 대씩 유니캐스트를 통해서 응급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 방식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되어 연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와이어리스 랜과 웨이브를 비교하면 비교표인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폭이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 20MHz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10MHz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 데이터 전송 속도는 와이어리스 랜에서 지원하는 전송 속도의 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OCB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브 통신 방식은 고속 이동과 차량 환경에 적합한 통신 방식입니다. 정보 메시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실제로 주변 차량에게 한꺼번에 전달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팅 전달 방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이동의 빈번한 접속 기주 변경에 대한 핸드오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기능면에 대한 특징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웨이브 통신 방식은 탐색, 인증, 결합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탐색, 기지국이 있는지 탐색하고 그 기지국에 대한 인증을 한 다음에 결합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기지국과 통신이 가능한데, 웨이브의 경우에는 탐색, 인증, 결합 절차 없이 곧바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급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긴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단말 간 직접 통신 방식인데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지국 안에 있는 BSS 멤버끼리만 통신이 가능하고요. DSRC 같은 경우는 단말 간 통신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웨이브는 단말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해서 실제로 웨이브 숏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맥 레이어에서 목적지를 명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는 두 가지 채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제어 채널과 여러 개의 서비스 채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어 채널에서는 응급 메시지나 또는 이 기지국이 지원하는 서비스 목록 이런 것들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모든 웨이브 단말기는 제어 채널을 항상 주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긴급 메시지를 전파 시에 다른 채널을 보는 웨이브 단말기가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제어 채널을 항시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처럼 제어 채널과 여러 개의 서비스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웨이브 단말기는 제어 채널과 서비스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널을 바라보게 되어서 일정 시간 동안은 서비스 받는 도중이라도 서비스 채널에 돌아다니는 응급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GPS, PPS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브 통신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증, 결합 등 부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다수의 차량에 한 번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는 항상 교환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에 특화된 별도의 채널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 환경을 반영하는 수신기 성능을 향상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세대 ITS 서비스에서 4가지 서비스를 골라냈는데요. 첫 번째가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서비스고, 두 번째가 차량 안전 서비스, 그다음에 다차로 무정차 과금 서비스, 콜 앤 리스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들이 파란 글씨로 그려져 있고요.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통신 기능은 빨간 글씨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전송 속도가 10Mbps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차로 무정차 과금 서비스를 위해서 고속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km 이상의 이동 속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통신 방식에 대해서 이 차세대 ITS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SRC인데요. DSRC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차량 안전 서비스, 콜 앤 리스폰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기능이 전부 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대시켜서 하나의 표로 요약해 보면요. 비교 항목은 이동성과 통신 거리, 전송 속도, 링크 접속 시간, 통신 방식, 통신 상태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DSRC, 와이파이, WCDMA, 와이브로, LTE는 전부 다 각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이브는 각각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하는 차세대 ITS 통신의 요구사항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통신 방식은 차세대 ITS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통신 방식입니다. 웨이브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에서 개발한 웨이브 시스템 블록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RF 블록,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9기가 대역의 웨이브 신호는 안테나를 통하여 송수신되어 RF 칩에 전달되는데요. RF 칩에서 RF 대역에서 IF 대역으로 낮춰서 전달해 줍니다. IF 시그널을 받은 아날로그 파트는 디지털 파트를 위해서 샘플링하여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디지털 파트는 CPU와 FPGA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FPGA 안에는 8021P 파이와 맥이 구현되어 있고요. 현재 두 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향후에 2013년 11월 말에 모뎀과 CPU를 하나로 구현한 SoC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웨이브 시스템에는 CAN 2채널과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리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계층 주 파라미터인데요. 데이터 레이트는 3메가, 4.5, 6, 9, 12, 18, 24, 27Mbps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방식은 BPSK, QPSK 16캄, 64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FEC는 컨볼루셔널 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장은 7이고요. 코딩 레이트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브 캐리어의 숫자는 52개고요. 웨이프된 심벌 듀레이션은 8 마이크로세크이고 가드 인터벌은 1.6 마이크로세크, 밴드위스는 10M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브에서 지원하는 RF 채널인데요. RF 채널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채널이 컨트롤 채널이고요. 나머지 양옆에 6개의 서비스 채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웨이브 단말기는 초창기에 컨트롤 채널을 액세스하도록 되어 있고요. 컨트롤 채널과 서비스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송수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은 5.85에서 5.96까지 70메가 대역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5개에서 7개의 채널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5.835, 5.875 대역을 약 40메가 대역을 시험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RF 송신 전력 제한이 있는데요. RF 송신 전력은 실제로 다른 채널, 다른 통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값 이상의 송신 파워가 나가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발한 웨이브 모뎀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신 아날로그 블록도인데요. 디지털에서 내보내는 송신 데이터를 IF 대역으로 올려주고 그거를 RF 대역까지 올려주는 그런 송신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성 부품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도 마찬가지로 RF에서 들어오는 RF 신호를 IF 신호로 변환하여 그 다음에 디지털 파트에게
디지털 신호로 샘플링해서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부품들의 스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IQ 뷰어라는 장비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신호의 파형을 본 것인데요. 성상도는 마찬가지로 BPSK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점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패킷은 이런 식으로 파형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숏 트레인 시퀀스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롱 트레인 시퀀스 구간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실제로 헤더, 데이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 단말기는 OFDM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FEC를 통해서 채널에 강한 신호를 만들고 OFDM 송신기를 통해서 OFDM 신호에 맞도록 변조된 다음에 RF 안테나를 통해서 송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신은 역수인데요.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를 OFDM 리시버를 통해서 복호한 다음에 채널에 섞여 있는 노이즈나 잡음들을 FEC 복호기를 통해서 채널에서 얻어진 오류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맥 구성도입니다. 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드웨어는 타이밍에 민감한 부분이나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송수신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상위 LLC 링크 레이어 계층과 맥 레이어 계층 사이에 그 변환해주는 과정과 MPDU 생성 또는 기본 정보 설정, 매니지먼트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브를 사용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브를 사용한 차량 안전 서비스의 일람인데요. 실제로 V2V와 V2I를 통해서 두 가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V2V에서 가능한 서비스, V2I에서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웨이브 통신 방식은 차량과 인프라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위에 어떤 방식의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서비스의 특징과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V2V 기반의 통신 서비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것이 응급 브레이크 등 경고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전방 차량이 급제동했을 때 후방 차량에게 경고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전방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것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전방의 차량의 급정거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워닝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교차로 통행 보조 서비스인데요. 교차로상에서 교차하는 차량들 간의 사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 보조 서비스를 통해서 교차로 사고를 75%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방 충돌 경고 서비스인데요. 현재 속도로 주행 시에 전방 차량과 추돌 사고가 예상될 경우에 미리 경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짙은 안개나 또는 악천후 때문에 시계가 불량하거나 또는 굽은 커브길이라서 전방 차량을 볼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정체가 있는지, 고장 차량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는 잦은 안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월 경고 서비스입니다. Do not pass warning이라고 하는데요. 한적한 국도에서 차를 달릴 때 앞에 트랙터나 또는 트럭이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 1차선인 경우에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굉장히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 경고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이 추월하고자 할 때 이 경고 등이 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 놓고 앞차를 추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제어 불능 경고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그 지점에서 빙판길이나 급한 커브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후속 차량한테 이 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경고를 미리 주는 서비스입니다. 빙판길이나 악천후 때문에 생기는 사고 지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그 후에 오는 차량한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는 V2I 서비스에 의한 응용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정지신호 보조 서비스인데요. 정지신호 전에 미리 표지판에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최적 교통신호 제공 서비스인데요.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등 패턴을 변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적 교통신호를 생성해주는 서비스고요. 다음은 교통위반 경고 서비스입니다.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속도로 달렸을 때 다음 교차로에 도착 시에 적색등의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주의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속도로 진행했을 때 다음 교차로를 통과를 못할 경우에 미리 속도를 줄여라는 서비스입니다. 적색등으로 바뀌는 남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할 때 그 교차로를 무단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좌회전 보조 서비스입니다. 좌회전 같은 경우는 교통 흐름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많습니다. 이 신호로 진행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그걸 경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부터는 현재 스마트 하이웨이에서 구현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돌발 상황 전파 기술인데요. 어뢰용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돌발 상황을 검지하고 그 검지한 상황에 대해서 웨이브 통신 방식으로 해서 전파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뢰용 카메라는 파노라마로 영상을 합성하고 합성한 영상을 통해서 낙하물, 역주행 차량, 정지 차량, 도로 위의 사람 및 동물의 움직임, 감지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톨링 기술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DSRC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단독 차로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술은 다차로 여러 개의 차량을 한꺼번에 톨링하는 서비스입니다. 차종 분류, 과금 처리, 위반 차량 촬영 서비스 같은 것도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차선 분류 기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인데요.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이 스마트 복합기지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복합기지국은 오픈 플랫폼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통신 방식은 웨이브, 와이파이, DSRC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맞도록 변형하여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 단말기 같은 경우는 대용량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요. 차량 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많은 교통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DSRC 단말기 같은 경우는 단문 문자 형식으로 문자 서비스로 교통 상황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교통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단말기에 맞는 교통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교통 흐름 제어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현재 고정되어 있는 정규 속도, 차량 속도를 다이나믹하게 교통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10km 지점은 60km로, 5km 지점은 40km로 정규 속도를 낮춰서 실제로 차량 속도를 낮추어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정체가 빨리 지나가도록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 서비스입니다. 주행로 이탈 검지를 DGPS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건데요. 악천후 또는 사인눈에 의해서 차선이 가려져서 영상인식이 안 될 경우에 유효합니다. 정밀 위치 정보인 DGPS 정보는 웨이브 통신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향후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관련 국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각각 ITS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2014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2013년까지 올해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까지, 일본에서는 VICS, DSRC, V2V, 에너지 IT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3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연찮게 2014년에 모든 국제 프로젝트가 끝나는데요.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9기가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IEEE 802.12p 표준화에서 벗어나서 700MHz에 해당되는 대역폭을 사용하는 웨이브 통신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ITS 월드 콩그레스라는 세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아시아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ITS 기술의 세계적인 동향이나 시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17번째는 부산에서 열렸었고요. 18번째 대회는 미국 올랜도에서 열렸었습니다. 작년에는 유럽 비엔나에서 열렸고요. 올해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고 10월 13일부터 18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서는 세이프티 파일럿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교통국, 그 다음에 UMTRI에서 주관하여 2011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지금까지 개발한 웨이브 기반의 안전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거고, 실제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미시건주의 아나버라는 도시를 하나를 전체로 테스트 사이트를 구축했고요. 실제로 117km의 연장의 도로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0대의 차량에 웨이브 단말기를 설치했고요. 이 웨이브 단말기를 통해서 실제로 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파일럿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 장착의 법제화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이브 단말기가 차량에 장착됐을 때 사고 위험을 줄이거나 안전을 향상되는지에 대한 검증 프로젝트이고요. 그것으로서 인해서 2014년 말에 로우 비이클, 2014년 중반에 헤비 비이클에 대한 법제화 준비 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제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해당되는 모든 웨이브를 사용한 모든 서비스들이 각 차량에 모두 장착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법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제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2015년에서 16년간에 법제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 단말기 기술에 대해서 미리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런 기술 동향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인데요.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웨이브 단말기 개발에 이어서 협력 주행을 위해서 재원 통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한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10Mbps로 현재보다 10배 정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PER, 패켓 에러 레이트는 0.01로서 현재보다 100배 정도 좋은 성능을 가정하고 목표로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제 기간은 2016년 5월까지고요. 1차 칩은 2013년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캐티에서 개발한 웨이브 통신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미국에서 제한한 5.85에서 5.925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메가 채널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이 캐티에서 개발한 스마트 복합기지국인데요. 이 복합기지국에서는 웨이브뿐만이 아니라 DSRC와 와이파이에 대한 그런 모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를 그려지고 있고요. 안테나는 전자부품 연구에서 개발하지 않고 웨이브에서 구입 또는 타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전자부품연구에서 개발한 단말기의 외장 모습입니다. 지원하는 웨이브 표준화는 802.11p, 그다음에 1609.3과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리눅스 2.6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이웨이 국제 과제에서는 테스트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주의 7.7km 연장의 폐고속도로를 막아서 테스트 사이트로 구축하였습니다. 여주 체험도로는 2011년 11월 달부터 시연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웨이브 V2i, V2v 데모 사이트, 그 다음에 데모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시연하고 있는 서비스는 SMS 전송, 긴급상황 알림 서비스, 연쇄사고 예방 서비스, 인터넷, CCTV 영상 전송, 낙하물 검진 정보 제공, 버추얼 VMS, 주행료 이탈 예방 서비스 등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고 동영상에서 나온 모든 시연들은 이 여주 체험도로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여주 체험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은 5개가 설치되어 있고 1km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일 L2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RSE, 로드 사이드 이퀴먼트라고 명명되어 있는 기지국입니다. 5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각마다 해당되는 기능, 안테나부와 그다음에 기지국부로 분류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길을 찾고 도로를 주행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그런 자동차를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미국, 유럽, 일본에서 40년 이전부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해 왔었습니다. 1970년도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용돼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80년대는 라다, 영상인식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했고요. 그 후에 90년대는 레이저 스캐너, 라다, 비전, 그 다음에 2000년대는 GPS, 맵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기술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센서와 웨이브 통신을 적용한 자율주행이 시도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오랫동안 연구를 추진해 왔으나 차량 안전에 따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조금씩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예로 히드로공항의 울트라 같은 셔틀버스 운행은 자율주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화물차의 군집주행도 현재 시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주행의 실예로 군집주행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군집주행이란 사람이 운전하는 앞차를 뒷차는 자율주행으로 따라가는 어미오리를 따라가는 아기오리처럼 대열을 지어서 가는 서비스입니다. 일례로 로드 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앞차의 모든 정보를 뒷차에 넘겨줘서 뒷차는 앞차의 운행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2010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샹하이까지 3개월 동안 13,000km를 시험 중에 성공했고요. 그라운드 코오퍼레이티브 드라이빙 챌린지라는 대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센서와 웨이브 통신을 결합해서 자율주행 시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차량 외부 환경 인식 기술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 인식한 기술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융합하고 V2V, V2I 통신으로 주변 차량, 도로 상황 정보들을 제공하고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 전달과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데요. 매 시간 거의 10ms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현재 개발한 웨이브 통신 기술이 향후 자율주행이나 군집주행 같은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며 그 기반 기술을 미리 선점하고 미리 개발하는 것이 향후 자동차 산업에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 특허 방송 들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님 설명하시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내용 말고 또 한 가지 뭐 강조하셔야 되겠다 싶으신 내용 있으시다면은 마지막으로 멘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7년 동안에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현재 그 전 세계적인 동향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술 이전하실 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자부품연구원의 세미나는 기술 특허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자막 나오시죠? 오늘 들으신 내용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과 문의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